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돌아오신 걸 위로드리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들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재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 문재인 대표께서 그거밖에 더 됩니까? 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어제 2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한 전 총리가 재심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변호사, 일단 재심 청구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면 판결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유가 명백히 정해져 있는데 크게 한 3개만 말씀드리면 뭐 네. 법관 구성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 예를 들어 뭐 3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 한다든지 네. 그런 거 실제로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유죄 판단의 근거가 같던 진술이 나중에 위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거. 또 하나는 재판 당시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딱 나왔을 경우. 네.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약촌 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에 진범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무죄라는 새로운 증거, 당시 재판 당시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진범. 그런 경우에 확정 판결을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일종의 제4심이 되는 거죠. 그걸 재심이라고 합니다. 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의 정치 보복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다. 재심 청구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심 청구 과연 가능한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찌됐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진다거나 그렇죠. 위증이 밝혀진다거나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그건 권리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심에서 했었던 그동안 1심, 2심, 3심에서 했었던 증언들 중에서 네. 한명숙 전 총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증언했던 증언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줬다는 그 한만호 씨의 네. 비서 격리부장의 진술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런 진술이 나중에 위증으로 밝혀졌다든지 또는 항상 문제되는 게 1억 수표 아니겠습니까? 네. 한명숙 총리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뭐 재심을 청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좀 다뤄볼 텐데 먼저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뭐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내렸을 텐데 이 한명숙 전 총리 쪽에서는 왜 그런 증거랄지 진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지 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을 줬다는 한만호 씨, 네. 한신건영 대표의 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만호 씨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처음에 진술을 합니다. 네. 내가 어디서 하냐면 한명숙 총리의 그 지역구인 일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건설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의원님한테 3번씩 해서 9억을 줬습니다. 네. 검찰에 진술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검찰이 그래? 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한만호 씨의 어떤 회사 장부 같은 걸 입수를 한 겁니다. 네. 계좌도 다 보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1심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진술을 바꿉니다. 나 준 적 없는데? 없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대법원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그 돈 준 적이 없다는 법정에서의 진술, 그 다음에 돈을 줬다는 검찰에서 진술 중에서 검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거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한명숙 총리 측에서는 판사 앞에서 한 얘기를 믿어야지 검찰에서 한 얘기를 믿고 유죄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발을 했던 것이고 그렇군요. 대법원의 논리는 뭐냐면 비록 판사 앞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네. 검찰이 9억 전달을 했다는 진술을 듣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해서 여러 가지 금융자료들을 확보를 해보니까 네. 돈을 준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렇죠. 장부 압수수색했더니 한명숙 총리한테 준 돈 거기다가 인출한 날짜는 한이라고 글씨가 써. 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격리부장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장님이 이 돈은 의원님 줄 거라고 그랬다. 이거를 일관되게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이 맞는 거고 돈 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말했던 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해서 유죄 판결한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한만호 씨는 이 법정에서 돈 준 적이 없다. 이것이 이제 위증으로 밝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용욱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을 간략하게 핵심을 요약해 보면 한명숙 동생의 전세금 1억 원과 한명숙 전 총리가 돌려준 2억 원, 요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 3억씩 3번에 걸쳐서 9억을 받은 이제 그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대법원의 그 최종 판결을 보면 이 대법원 13명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이 13대 0으로 이것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특히 1억 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만호 명의의 그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라면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추정컨대 한명숙 전 총리가 동생에 줬다라고는 확실한 증거다. 대법원이 그렇게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그 2억 원에 있어서도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것은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준 거다. 합리적인 근거다. 그래서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13명이 전혀 이의 없이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나머지 6억 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8대 5의 비율로 이거 역시 정치 자금이 불법으로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일반적인 불법 정치 그 재판과는 달리 5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네. 보통 평균 1년, 2년에 그치는데 5년 6개월에 걸쳤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할 바를 사실은 특혜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많이 주장을 한 셈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3심 제도의 정확성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네. 똑똑한 증거에 의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 아까 말씀하신 증거 조작이랄지 위증이랄지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렇게 대법원이 주장한 대법원이 그 유죄 판결의 근거로 본 그것에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는 이상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물론 네. 뭐 다른 것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아까 이제 이우 교수도 설명하셨는데 이 9억 중에서 3억, 6억이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6억 같은 경우는 8명이 유죄, 5명이 무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6억에 대해서는 조금 5명은 이게 무죄인데 이렇게 본 거니까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3억 이거는 13명이 전부 다 유죄라고 인정했던 부분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수표의 흐름들이 있어서 이건 뒤집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증거가 나온다고 그렇군요. 하더라도. 근데 뭐 의견이 갈렸던 6억 정도는 그거는 네. 만약에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 정말 확실한 다른 증인이라든지 다른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면 그 부분은 뭐 재심을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죠. 그렇군요. 박세윤 차장, 그런데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출소한 이후에 특히 여당 쪽에서 이런 재심 청구 문제랄지 아니면은 이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적폐 세력이라는 용어를 쓴다랄지 이러면서 점점 논란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꼭 지금 이 상황이 꼭 그렇게 반가운 상황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 벌써부터 그 정치 사법적 희생양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사법 적폐를 청산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와 함께 재심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이 한 전 총리가 자신의 그 재판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정계 복귀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한 전 총리는 만약에 정계 복귀를 얘기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뭐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정작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총리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더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이 희생양이다 이런 이미지를 부각을 해서 정치권에서는 끌어들이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한 전 총리는 좀 난감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특히 가장 먼저 앞서서 띄운 사람이 바로 추미애 대표입니다. 네. 추미애 대표는 어떤 심정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뭐 추미애 대표 속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네. 그 본인의 의사를. 근데 이제 외부에서 추정을 해보는 건데 친노에 오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네. 그러냐면요. 일단 추미애 대표는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잘못됐다 이 발언을 했을 경우에 야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거야? 사법권을 부정하는 거야? 네. 재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야?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비판들을 본인이 받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고. 그런데 그것이 예상간에서 불구하고 왜 저렇게 강하게 앞장서서 대표가 나왔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 추미애 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서울시장을 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 이후에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내가 그 후에 서울시장이든 뭐 대선이든 내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 위해선 핵심 지지층, 즉 친노 핵심 지지층을 내 사람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네. 친노에서 원로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추앙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옹호하는 이런 강한 발언을 함으로써 핵심 지지층 등을 나의 원군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어떤 속내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추미애 대표가 사실 사법정의의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떨까요? 저희가 일단 말줄임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글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이제 의원 시절에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고 수감되던 그때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뭐 지금 이 상황에 달갑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네. 당장 9월 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쟁점이 될까요? 앵커께서 야당 의원, 법사위원회는 뭘 묻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걸 당연히 물을 이 겁니다.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죠. 그렇죠. 그 13명의 대법관 지금 대부분 근무하는데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게 정말 잘못된 재판이야? 추미애 여당 대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 안 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겠죠. 추미애 대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옹호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한 입장인데 여기서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가 말을 좀 잘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야상당은 똘똘 뭉쳐서 부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타격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란이 안 생기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새로운 분란이 생겼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억울한 옥살이라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바짝 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한 견해로 유죄로 판단한 죄에 대해서 적폐, 억울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럼도 없는 저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바로 심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사법부를 불법 집단 취급하는 그런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세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당시에 추미애 대표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치권이 시끌벅적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미피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유미 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정범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뿌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네, 저 당시 추미애 대표의 말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요. 박소연 차장, 네. 이번에는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그러니까 최대한 국회가 잘 굴러가게 해서 청와대 법안 이런 것들도 잘 처리할 수 있게 하고 네. 하는 게 역할인데 지금 앞장서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지금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무리가 됐지만 이번엔 진짜 어떻게 될지 추미애 대표가 그런다고 한 발 물러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로 지금 정치권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번째, 오늘의 5위 소식입니다.